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더 타로티스트의 제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건 모두를 위한 타로 클래스, 특히 타로 전문가들을 위해 타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첫 번째 과정에 있는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굉장히 좀 오랜 시간 한 5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요. 준비한 어떤 배경, 사전 지식, 역사 등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완전히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강의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로 카드의 기원은요,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고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타로의 출처와 오리진, 시작에 대해서 만나보기 전에, 그러면 타로 이전의 어떤 도구에 대해서, 도구들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더 오래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충분히 알아본 뒤에 마지막에 타로의 역사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다시 간략하게 짚냐면요. 하다 보면 뭘 위해서 무슨 과정 중에 이걸 하고 있더라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로 이전에 더 오래된 방법들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동양과 대표적으로 서양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 동양의 타로 역사 관련해서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을 어떤 큰 두 가지 틀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더스 문명 관련해서 타로와 관련된 슈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선생님. 또 뭐 아유르베다 정말 유명하죠, 선생님. 요가 철학은 우리가 단순한 몸 동작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훨씬 더 깊이 있는 방대한 철학. 어떤 지구로 따지면 그 지구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는 철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인도 철학 하면 좀 대표적인 경전 있죠? 바가다드, 기타. 그리고 뭐 우리 지금 타로 분야에서도 유명한 인도 철학 관련된 타로 있죠? 오쇼의 젠타로, 오쇼젠이죠. 그것처럼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성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 많이 났었고, 또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어떤 영적인 원전 같은 경우 모두 산스크리트어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게 히말라야 산맥을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 하면요, 뭐 인도, 네팔, 티벳 이쪽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더스 문명 넘어서요, 또 다른 동양의 대표 주자 바로 중국이죠. 자, 중국 나라일 때 가운데 중자를 쓸 정도로 중국인들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데, 사실은 동서양 클래식 중에 중국 역사 그리고 중국의 고전들 이런 것들 빼놓고 철학에 대해서 논할 수 없죠. 대표적으로 제자백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공자, 맹자, 뭐 많죠, 선생님.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동양에서 고전적인 것들, 철학, 그리고 어떤 점술 문화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꼭 동양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선사시대 때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점술 문화를 얘기할 때 선사시대 때부터 살펴봐야 돼요. 선사시대가 뭐냐면요, 역사를 말해요. 이 사는 역사사자예요. 역사를 말하고, 선자는 먼저 선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이라는 before, 이전에 하는 의미고요. 이전에. 사는 역사예요. 영어로 history죠. 그러면 before history예요. 역사가 쓰여진 이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되어 있고 전해지기 전에,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선사시대는 대표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좀 구석기, 신석기 하니까 어려운데 이거 구신 빼면 어때요? 석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석자에 도구할 때 이 기자니까요. 석기 시대도 구석기, 신석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제이쌤, 우리가 타로 하는데 석기 시대까지 알아야 되나? 반드시 아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뿌리부터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 뿌리에 대해서 훨씬 더 자신 있어져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 한 편 보시는 것보다 짧게 이런 시간 한번 가지시는 것 굳이 절대 나쁘지 않죠, 선생님. 그 마음으로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 볼게요. 자,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점술 문화는 충분히 발견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동굴 벽화라든지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다루기에는 가야 될 길이 멀다 보니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충분히 점술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샤먼, 그리고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청동기 시대 하면 대표적으로 한반도에 단군조선이죠. 단군조선이 단군왕검이 나타났던 단군조선이 청동기 시대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왜 웅족, 호족, 이렇게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 그리고 이 단군 신화에서 단군의 여자, 죄송해요. 그 하나님의 여자가 누구예요, 선생님? 곰이죠. 곰이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호랑이는 그 규칙과 약속을 어기고 도망갔지만 곰은 끝까지 버티죠. 그래서 여자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웅족이 호족을 물리쳐요. 물리쳐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타로를 이해하고 운용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의 본질, 우리의 뿌리, 그리고 타로를 다루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는 건 충분히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천천히 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근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자, 석기 시대 때는 돌이니까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용됐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돌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거고 또 계속 옮겨 다니는 시대잖아요, 이때는. 계속 수렵. 사냥이죠. 채집. 과일을 따먹고 곡식을 이제 뭐 난 걸 따먹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기 위한 이용한 게 구석기 시대라면 이제 신석기 시대는 드디어 이걸 좀 개발한 거죠. 우리가 조금은 더 정착하고 덜 옮겨 다녀도 되지 않을까? 농사를 짓죠, 선생님. 그리고 이후에 청동기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돌로 무언가를 하던 시대보다 조금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고인돌이거든요, 선생님. 고인돌. 이 고인돌 유적은 고인돌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돌로 된 무덤이잖아요. 돌로 된 무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무덤을 만들어 주진 않았겠죠. 정말로 주요한 사람만 무덤을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 무거운 돌로. 돌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로 고인돌이라는 무덤까지 짓죠. 어떤 의미겠어요? 청동은 주로 단군 왕검도 청동기 시대의 단군 조선이거든요. 근데 단군이 청동 거울, 그 다음에 칼, 이런 것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사, 퍼포먼스의 도구들을 좀 만나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지배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이때는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라기보다는 서로 부족 간의 갈등 다툼이고 또 부족 간에 또 합쳐지는 개념이라면 청동기 시대부터는요, 지배 민족이 나타나고 피지배가 나타나요. 이제 지배 당하는 거죠. 이 지배하는 존재가 대표적으로 이제 단군인 거죠. 그리고 나라의 개념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제국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청동기예요, 선생님. 근데 이 청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실용적이기보단 지배계급이 나타나면서 이 지배계급의 어떤 권력, 퍼포먼스 형식에 좀 더 가까웠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또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돌이랑 청동 그리고 철기 시대까지 오는데 선생님 철로 된 무기와 돌로 된 무기 맞붙을 수 있을까요? 지금 칼과 돌이 만나면 맞붙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중간에 청동기 시대가 끼지만 철기 시대로 변하면서 청동은 쇠퇴합니다, 당연히. 이 철기 문화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 제이쌤이 있는 김해죠.
쌤은 부산 사람이고 해운대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해운대가 거점이었는데 지금 김해에 한 2년 정도 머무르는 것이 저희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께서 김해 계신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김해로 사무실을 한 2, 3년 옮기게 됐어요. 물론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앞으로는 서울로 좀 바뀌겠지만 현재 잠시 김해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김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전국 순회를 하니 그때 뵙자고 말씀을 드려요. 굳이 여기까지 일부러 안 오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김해가 어디요, 선생님? 금관가야죠. 김수로의 가락국 금관과야의 수도 도읍이었죠. 네, 금관하면 뭐예요? 선생님? 철기 시대 철기의 대표적인 거죠. 김해가 쇠금자예요. 물론 같은 성 김인데 김씨인데 김해 김씨 할 때 김이 새 금자랑 같아요. 그리고 바다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해인 거죠. 이제 바다가 지금 새가 바다와 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야 시대 때 철기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스테리할 정도로 제이쌤이 석기 시대는 역사가 쓰이기 전에 선사시대구나. 단군조선, 우리의 뿌리인 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왜 우리가 이성계의 조선시대가 있잖아요. 바로 전에. 그러다 보니까 구분 짓기 위해서 둘 다 이제 석기 시대인데 구석기, 신석기 하듯이 조선 그리고 고조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조선이에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아까 중국의 점술 역사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중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뭐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좀 그래도 내가 타로 마스터로서의 기본 소양 그다음에 교양을 갖추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자, 중국의 역사인데 우리가 말할 중국 전법 그리고 점술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중국이 황하 문명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최초의 중국에서 처음으로 생긴 나라들이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예요. 그러니까 황하 문명을 기반으로 최초로 생긴 나라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인데 이때가 바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바뀌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쯤 되는 거죠. 약간 시대적인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어요. 자, 하상조 시대가 지나고 춘추전국 시대가 옵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 철기가 굉장히 발달할 때죠. 이건 또 가야. 우리 아까 방금 금강가야 했잖아요. 제이쌤 김해의 금강가야. 이 가야 시대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즘 느낄 때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춘추전국 시대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바로 생각나는 철학이 뭐예요, 선생님? 제자백가, 뭐 공자왈, 맹자왈 어떤 유교죠, 선생님. 그래서 철학적으로 꽃을 이루죠. 이때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자, 철기 시대 지나면요, 최초로 중국이 통일돼요. 진나라죠, 선생님. 최초의 중국 통일국가인데 바로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우고 통일을 하고 만리장성이라는 걸 세우죠. 불로장생초죠. 영원히 살고자 했던 진시황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가버리죠. 그리고 오는 게 진한교체기입니다.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는데 자, 우리가 초한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만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로. 초한지라는 것은 초기 한나라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초나라의 항우 원래 이게 맞아요.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고조, 한나라를 세운 유방. 이거는 실화는 아니고 그 실화, 그러니까 역사를 기반으로 소설을 만든 게 연희인데 초한지 떠올려 보실 수 있죠. 자, 이래서 진나라가 한나라로 바뀌고요. 이 한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성행했던 게 유교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나타났던 유교가 한나라 때 번성해요. 자, 이 한나라가 가고요. 위촉오가 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한나라 시대 때부터 위촉오 시대까지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국지. 위촉오의 삼국시대고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한나라부터 위촉오 시대까지예요.
자, 그래서 삼국지를 시작할 때 보면 도원결이라고 하죠. 유비, 관우, 장비가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삼형제가 되는데 바로 이 4545 중국말로는 4545라고 하죠.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이제 유비의 총나라 선권의 동오라고 해요. 이제 오나라 위촉오가 세력을 다투는 시대가 바로 삼국지 시대입니다. 삼국지에서 대표적인 여성 인물이 있어요, 선생님. 초선이죠. 이 초선이가 한나라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망하게 한데 좀 한몫했죠. 왜 그래요, 선생님? 이 한나라에는 원래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실권자죠. 대리지배. 실권자가 바로 동탁입니다. 이 동탁에게는 양아들이 있어요. 여포죠. 이 여포에게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적토마예요. 이 적토마도 선물 받죠. 친부자 관계는 아닙니다만 이 양부와 양자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건 바로 초선의 등장이죠. 그러니까 이 초선의 아버지, 한나라의 좀 높은 고위 신하인 거죠. 이 초선의 아버지가 딸을 희생 삼아 동탁을 무너뜨립니다. 방법은 동탁을 무너뜨릴 자 동탁의 양아들 여포밖에 없다 해서 여포에게 초선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초선 정확히 말하면 여포를 부르죠. 그리고 초선을 술자리로 부르죠. 그래서 이 아니나 다를까 이 여포가 초선에게 하트뿅뿅 고백을 하는데 너는 내 여자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포가 이제 전쟁 멀리 다녀온 사이에 잠시 사이에 이 초선 아버지가 초선이를 동탁에게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동탁이랑 결국에는 하룻밤도 보냅니다, 선생님. 여포가 돌아왔을 땐 이미 아버지 여자가 된 거예요, 엄마가 된 거예요, 양엄마. 근데 여포는 도저히 초선이 포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죽이고 초선을 되찾죠. 그래서 그 한나라를 지배하던 동탁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조조유비 송건의 삼국지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위초고조차도 후에 수나라로 다시 통일돼요. 수나라 하면 제가 이거 조금 아이러니지만 정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정말 도움돼요. 살아가는데 도움돼요. 자, 수나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살수대첩.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죠. 수나라가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대군이 몰살당하죠. 근데 그 유명한 바로 살수의 대첩입니다. 이게 수나라를 수장시켜서 살수대첩이 아니고 살수라고 저기 그 고구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북한 쪽이겠죠. 가면 살수 원래 이제 그 명칭이 살수인 강이 있어요. 이 뚝을 이제 쌓아서 물을 막았다가 이 대군이 쳐들어올 때 그 뚝을 무너뜨려서 전부 다 강물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때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러 왔다가 대패하고 거의 몰살해서 큰 치명타를 입게 되죠. 자, 이 수나라가 당나라로 바뀌어요. 우리가 당나라는 되게 익숙하다, 그죠? 어떤 신라시대 드라마나 삼국시대 드라마 보면 당나라 이런 얘기, 나당연합군 이렇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신라고 당나라예요, 선생님. 이 나당연합군의 결국에는 고구려가 무너집니다. 백제도 마찬가지고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신라가 옵니다. 자, 이 당나라 때는요,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뤄요. 자, 이 당나라는요, 또 송나라로 바뀌죠. 이때는, 이 송나라 시대 때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유럽도 중세죠. 그래서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고,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주죠. 이 시대 당시에. 자, 당나라, 송나라를 거쳐 원나라인데, 이때는 언제요,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시냐? 기황후에 고려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가 원의 간섭, 원간섭기라고 하죠. 원의 간섭과 사실상
약간 지배에 가까운 간섭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몽골 하면 칭기즈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국 있고 중국 위에가 몽골 고원지대잖아요. 근데 이 칭기즈칸이 뭐 유럽까지 거의 제패하다시피 세력을 넓힐 때예요. 이 칭기즈칸의 후예들 몽골 제국 원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원나라가요 무너지죠. 명나라에 의해서. 이때가 바로 마지막 기황후가 황후가 되어 있었을 때예요. 말 그대로 원나라의 황후일 때인데 뭐 기황후 때문에 이 원나라가 무너졌다고 말하면 어폐고 내부의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성행하면서 뭐 어디나 마찬가지죠. 명나라가 원을 치고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명나라의 황제가 주원장인데 제가 블로그에도 쓴 적 있어요. 이 주원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거린 구걸하면서 빌어먹고 살던 사실은 가장 하층민이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잔인하고 난폭한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원장이 원나라를 치고 원나라가 결국에는 패배하면서 명나라가 세워지고 이 시대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금성이죠. 그러나 이 자금성을 세운 명나라도 결국에는 최후의 제국인 청나라, 만주족의 청나라로 다시 대체됩니다. 청나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머리 이마 앞부분하고 머리 앞부분까지는 싹 밀고 뒤로 이제 뒤에 꼬랑지 머리처럼 길게 묶잖아요. 이 청나라. 자, 만주족의 청나라까지 오고요. 청나라가 지금의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선생님. 중국이 됩니다. 저 중국의 역사. 물론 지금 현 중국 역사만 해도 지금 시진핑까지 뭐 마오쩌둥 뭐 쭉 하면서 이제 대만, 중국 이렇게 살펴보면 근대 중국 역사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지만 어쨌든 중화인민공화국 통치고 보세요 선생님 하상주, 충추, 전국시대, 진안교체기, 삼국시대, 수당송, 원명청까지 다 했어요. 선생님 중국 역사를 지금 한 번에 정리한 거예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죠. 어쨌든 선생님이 한번 쭉 봤다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중국 얘기 나오고 어디 가서 어떤 역사 얘기가 나왔을 때 적어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언제 한번 잠깐 들었지 되게 재밌더라 정도는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거든요. 중국 역사를 왜 했냐? 자, 선사시대 하면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거 벌써 우리 배웠고요. 청동기 시대는 사실 쇼맨십이 강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청동 거울이니 뭐 청동 뭐 칼이니 뭐니 좀 퍼포먼스식이 바로 청동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전쟁을 위한 무기가 급격히 발달한 시대가 철기시대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법이 가장 오래된 전법들이 나타나요. 자, 첫 번째가 바로요. 갑골점입니다. 그러니까 뼈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 뼈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거북이 등껍질을 가지고 점을 쳐요. 제가 옛날에 교양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삼국지 때 유비가 삼고초려를 하죠. 삼고초려. 그러니까 스카우트를 하러 직접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누구를 스카우트합니까, 선생님? 제이쌤과 같은 제시, 제갈공명입니다. 공명을 스카우트하러 유비가 나서죠. 그런데 이 공명 만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만날 수 있나 점을 쳐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북이 등딱지 5개가 한꺼번에 오늘 공명을 만날 수 있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공명을 만나러 갑니다. 그것 때문에 공명이 너무 유비 형님의 대우를 받다 보니 관우와 장비가 좀 서운해하죠. 탓을 하고 서운해하죠. 자, 그래서 이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쳤다는 이야기를 또 삼국지 시대 때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 삼국지 시대 때는요 이미 이 철기 시대가 이때잖아요. 하상주. 제가 알기로는 이 상나라 때 하상주 시대 때 갑골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훨씬 더 이후죠. 그러니까 삼국지 시대가 훨씬 더 이후긴 하지만 어쨌든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동물의 뼈를 불태워서 점을 보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식의 방법이 최초로 기록된 도구를 이용한 전법이고요.
조금 지나면 그 유명한 동양 철학의 정수, 주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역도 정말 오래됐죠. 이 기원의 기준이 바로 크라이스트잖아요. 이제 예수님인데, 크리스트교 할 때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 시대 10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주역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선생님. 굉장히 오래된 듯하나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이 이 단군 조선이 바로 기원전 2333년이에요. 훨씬 더 1333년이 더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전법의 철학이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기원전 1200년, 1000년부터 역사에 기록된 혹은 확인 가능한 점술 도구 그리고 점술의 시작, 철학의 시작을 만나볼 수 있는데 물론 이때가 최초라는 건 아니에요. 선사시대 때부터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통해 점술이 발달해 오다가 명확하게 우리가 기록이나 어떤 근거된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갑골점 그리고 주역이라는 거죠. 주역은 영어로 아이칭이라고 해요. 타로에는 대표적으로 아이칭 홀리츠카라는 타로 카드 이제 주역 타로에 가까운 주역 카드가 있죠. 자, 주역이라 하면요. 처음부터 점술용 도구는 점술용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타로와 같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우주 변화 원리를 설명했다 보니까 너무나 그 완벽한 온전한 체계로 인해서 이걸 어떤 운명이나 인간의 삶 그리고 어떤 순간에 도구로서 비춰볼 수 있는 역할을 굉장히 차원 높게 해줄 수 있는 철학적 근거 개념이 됐던 거죠. 자, 어쨌든 주역이라는 건 동양 철학의 정수죠. 64궤인데 64궤를 그러니까 88이에요. 88 64궤를 가지고 우주의 변화 원리를 꿰뚫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함량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리고 주역이 후에는 점술 철학의 기반으로 활용되죠. 너무나 온전한 설명 체계 때문인데 주역과 갑골점이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점술 도구 중 하나예요. 너무 하나하나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우선 타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양의 전법 알아봤다, 그죠? 처음에 인더스 문명, 인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황하 문명, 중국 알아봤어요, 선생님.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법 첫 번째 갑골점 알아봤고요. 뼈라든지 거북이 등딱지라든지 또 주역, 기원전 1000년부터 주역이 시작되었다. 굉장히 오래된 전법이구나. 가장 오래된 전법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했어요. 자, 너무 길어지니까요. 서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양은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서양 하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점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자, 첫 번째 아프리카죠. 네, 아프리카는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살펴볼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고대 아프리카 점술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샤머니즘이죠. 아프리카도 가장 많이 발달한 게 아까 그래서 한 거예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샤머니즘 그리고 애니미즘 토테미즘 자연물을 섬기죠. 그리고 샤먼 무당이 그 부족에 꼭 한 명씩은 있잖아요. 영매. 그리고 이집트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집트도 일종의 아프리카 문명 중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집트 그리고 남아메리카죠. 이제 북미, 미국 밑에 남미가 있고요. 또 유럽 이렇게 대표적인 3파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타로 이제 점술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너무 지금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힘들어요, 선생님. 남미인데 이제 남아메리카죠. 남미인데 남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한국 기준 너무 멀어서 사실은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남미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3대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인데 우리가 마야력이라고도 해요. 마야력. 자, 이 마야력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바로 우리가 달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것처럼 하늘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바뀌는지, 주기를 가지는지 이 하늘의 주기, 신성한 주기 365일과 달의 주기를 살펴보면서 이걸 달력으로
달력의 시작이죠. 이 시대가 달력으로 만든 게 바로 달력으로 죄송해요. 예언하고 예측하기 시작한 문명 시대가 바로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 때예요. 이 남미의 문명 관련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해해보고 싶으시면요.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는데 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아포칼립토. 남자 주인공의 아내예요. 이 아내가 배가 불러서 이제 만삭이고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야예요. 마야 문명이 원주민이거든요. 이 원주민을 사로잡아요. 어떤 문화가 이 영화에서 나타나냐면 인신공양, 즉 마야의 어떤 태양신이죠. 신을 위해 사람을, 인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당연히 자기 사람들이 아닌 토착민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르고 뭐 이런 좀 잔인한 장면 나오는데 생존력, 생활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그리고 자기 여자,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 돌아와서 자기 가족을 지켜내죠. 이런 좀 약간 로망 같고 이상형 같은 이야기인데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 영화에서는 마야 문명인데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천문학을 기반으로 예언하던 시대가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이라면, 근데 이 잉카 문명이 대표적으로 지역적으로 코카이피 나요, 선생님. 점수라고 무슨 관계냐면 이 코카이피 현재 코카인이죠. 코카인의 원료예요. 코카이피. 그러면 지금 띵 하시면서 잉카와 코카잎 그리고 코카잎이 점술의 어떤 하나였다면 그냥 마약하고 뽕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걸 예언으로 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어때요? 코카잎 같은 마약의 원료들은요, 뭐 중국에서는 양귀비죠. 이런 어떤 잎이죠. 이런 마약 원료들이 인간이 흡입하게 됐을 때 뇌로 작용을 하잖아요. 호르몬 체계에 작용하는데 이제 뇌에 작용해서 각성시키는 게 뭐예요?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 그리고 와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좀 절대 잘못된 개념 가지시면 안 되고요. 마약해서 뽕에 취한 자세구나 이렇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무아지경이에요. 자아가 사라지고 이 하늘에 온전히 열려 있을 수 있고 나라는 자 필터 그러니까 거름망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왜 마약하면 황홀해요, 선생님. 내 육신이라는 경계가 느껴지지 않고 내 정신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고 붕 뜨는 것 같아서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나라는 한계 사라지고 열려있죠. 제가 늘 말하던 뭐예요, 선생님? 좌뇌, 즉 에고, 자아가 사라지고 무아지경이 되죠. 온 우주에 열려있죠. 이게 바보 카드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0번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경지에 순간적으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마약봉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좀 과학적인 원리로 비춰봤을 때 이 코카잎을 통해서 좌뇌의 스위치보다는 우뇌로 완전히 열려있고 이 우주에 열려있는 트랜스 상태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 코카잎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가들도 자꾸 막 대마를 손대게 되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 지역 원주민들에 의한 점술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하면은 또 대표적으로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죠. 이집트는 고대 당연히 천문학, 수비학,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면 제3의 눈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개념으로. 전시안이죠. 이 호루스의 눈 그리고 이 고대 이집트의 스핑크스나 이런 것들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타로 카드의 7번 전차 카드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에도 만나볼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실 수 있지만 나중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이집트 문명도 점술과 빼놓을 수 없죠, 선생님.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럽의 점술 문화라고 하면 대체로요, 자연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북유럽을 들 수 있는데 북유럽은 페이건이라고 해요. 북유럽에 예를 들면 뭐 바이킹 문화, 노르딕 문화 이런 게 유사하게 영국 아일랜드 쪽에서는 켈트족이라고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타로에도 켈틱 크로스 또 제가 굉장히
대표적인 특수덱 강의를 임상 강의를 했잖아요. 전문가를 위한 하이엔드 클래스 시간의 수레바퀴, 즉 이 시간의 바퀴라는 개념이 켈트족의 일련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바퀴 카드가 이 켈트족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자연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유럽에는요, 대표적으로 북유럽 그리고 아일랜드의 페이건 켈트족 문화를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유럽에는요, 이 타로 카드 그리고 점술 문화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집시라는 것 있고요. 이 히피는 사실 남미 문화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된 20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인데 남미에 왜 약간 껄렁껄렁하면서 요, 뭐 이렇게 하는 그 길거리에 많은 분들 히피라고 부르죠. 히피. 그러니까 되게 자유분방하고 뭐 이런 거예요.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느니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서양의 전법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타로 정리하고 맞춰볼게요. 자, 동양의 형 이상학이라고 하면 형은 형태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 형태 이상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가는 걸 형 이상학이라고 하죠. 예, 일종의 철학의 하나예요. 형 이상학이라는 게. 이 동양의 형 이상학 하면 주역, 우주 운행의 원리 주역, 그 다음에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하는 사주 명리학. 그래서 역시 천문학, 점성학이 성행을 이루죠.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발달하고요. 그리고 인도하면 우리 타로와도 관련 있는 차크라. 이 차크라가 왜 타로와 관련이 있냐면 모든 우주 운행의 원리는 결국 같은 것을 설명했는데 타로의 기반인 유대교의 카발라죠. 이 카발라는 생명나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바로 차크라도 마찬가지예요. 카발라와 동일한 체계를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대해서 또 영적인 개념을 다룬다면 차크라 혹은 카발라, 만사가 다 이해가 돼야 되고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로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크라와 밀접하죠. 아유르베다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영성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손금학이 발달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저희 지금 24년 10월이죠. 저희 더타로티스트 강의 사이트 메인에 걸어놓은 유튜브 영상이 바로 쿵푸 팬더의 영상인데 음양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거북이 등딱지 점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는데 우그웨이 사부예요. 거북이가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이다 보니 현자로 나타나죠. 이 우그웨이의 명언들이 셀 수 없이 쏟아져요. 셀 수 없이. 그래서 음양의 이치에 대해서 혹은 동양 철학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에요. 제이쌤이 모토가 바로 쿵푸 팬더거든요. 드래곤 워리어잖아요. 용의 전사가 되기 위해 팬더가 나서는데 이제 용문서를 가지고 다퉈요. 그런데 용문서를 막상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 글귀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거울처럼 비춰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생의 철학이고 지혜죠.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에센스와 그릇이 곧 본인이고 이 철학을 이해하고 운용해 나가고 통달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며 특별한 것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그 영화가. 다만 일종의 자극제가 필요할 뿐. 자, 이렇게 동양전법 알아봤고요. 또 마무리하자면 서양의 철학도 있는데 당연히 대표적으로 타로 카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천문학, 점성학 함께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북유럽의 룬이에요. 고대 룬 문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룬 문자예요. 요즘에도 룬 스톤은 돌이거든요. 돌이나 나무에 룬 문자를 새겨서 점을 치거든요. 거북이 등딱지랑 똑같은 거죠. 이 룬 문자를 그러면 선생님 배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선생님 그렇진 않아요. 굳이 선생님께서 좀 뭔가 멋있어 보이고 싶고 룬 문자에 내가 특별히 호기심 있어 이런 거 아니라면 굳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때는 룬 문자를 썼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 룬 문자의 상징들을 체계로 한 오라클 카드들이나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고안되고 제작된
점술용 도구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시대에는. 굳이 선생님 룸 문자 어렵게 이거 외우고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굳이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룸 문자도 쓸 수 있죠. 근데 이걸 다 외우고 배워야 되다 보니 저는 굳이입니다. 굳이. 네, 제 생각이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타로에 대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타로 카드의 시작, 기원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서양의 전법 배워본 거예요, 선생님. 자, 타로 카드의 역사로 여기를 말하는 사람, 뭐 이집트를 말하는 사람, 유럽의 어디를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정확히 명확하게 근거를 들어서 알 수는 없어요. 다 추론입니다. 예, 추측만 가능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타로의 역사, 출처가 어디야 하면은 다양한 추론 근거들은 있지만 명확하게 한 가지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가장 오래된 타로 카드는 있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선생님. 자,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들어봤던 것 같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분명히. 강사라면 알아야 되고요. 상담사라면, 그랬던 것 같다. 들어봤던 것 같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바로 이태리의 15세기 이태리의 비스콘티 스포르자라는 타로가 최초의 기록된 또 알려진 타로 카드입니다. 이태리에서 시작됐고 밀라노의 비스콘티 스포르자 가문을 위해 만들어진 비스콘티 스포르자 카드입니다. 최초의 타로 카드 체계를 따르고 타로 카드를 가장 고도화된 방식으로 제작해서 지금까지 남겨진 바 최초의 타로 카드로 일컬어져요. 자, 그러면 타로 카드는 타로 하나인가요? 타로 카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타로 카드라는 것 자체가 이름인가요? 하시면 자, 타로라는 건 분명히 메이저 카드 22장, 마이너 카드 56장이라는 78장의 체계를 따라야만 해요. 만약에 메이저, 마이너 78장 체계를 따르지 않는 일반적인 최근에 만들어진 점술용 카드라고 만들어진 모든 카드들은 오라클이라고 불러요. 오라클. 타로라고 부르려면요. 정확히 클래식 혹은 모던 타로의 체계를 따라서 정확히 그 기법을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다만 메인이고 원조인 타로 카드 덱이 있고요. 또 테마 덱, 특수 덱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 테마, 중국 고전 테마, 일본 테마 뭐 이런 식으로 테마라는 건 주제거든요. 특정 주제를 입힌 이미지를 통해 새롭게 구성한 혹은 개조한 타로 카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테마덱 혹은 특수덱이라고 불러요. 우리 더 타로티스트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쳤던 테마덱 특수덱이 바로 하이엔드죠. 시간의 바퀴. 아까 아일랜드의 켈트족 문화를 근거로 한 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켈트족, 그 다음에 켈트족의 시간의 바퀴라는 개념을 주제로 삼은 게 바로 시간의 바퀴라는 테마덱, 특수덱, 주제를 가진 덱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수많은 테마덱들 사이에 메인 타로가 있어요. 곧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반드시 테마덱이라 할지라도 78장 메이저 마이너의 체계를 따라야지만 타로 카드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카드는 오라클 카드라고 불러요. 오라클은 신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신탁을 받을 수 있는 도구를 오라클, 그리고 이 오라클이 카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오라클 카드라고 하는데, 이 타로가 아닌 대표적인 점술 카드로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의 레노몬드, 르누르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벨린, 역시 프랑스에서 왔고요. 그리고 키퍼는 독일입니다. 이런 르누르망, 벨린, 키퍼 카드가 사실은 좀 대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다 써요, 선생님. 마지막 장이에요. 정말 거의 마지막 장이에요. 클래식 타로와 모던 타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클래식은 고전이라는 의미예요. 고전 명작. 고전 명작.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주역 말씀드렸고 공자의 뭐 유교 철학 이런 것들이 다 클래식의 일환인 거예요. 자, 이 클래식 타로가 있고요. 또 이걸 현대, 즉 1909년에 지금 우리가 타로 카드라고 인식하는 형태로 새롭게 제작된 카드가 있어요. 이걸 바로 현대식 타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모던 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모던이라는 뜻이 바로 현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클래식 타로는 모던과 반대죠. 뭐 구식이라고 부르면 조금 잘못됐으니까요. 보다 정통적이고 고전적인 오래된 타로 카드라는 거예요. 자, 이 클래식 타로의 대표 주자가 바로 마르세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클래식과 모던 타로가 있는데 체계가 약간 달라요. 거의 똑같은데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덱이요 모두 우리가 배우는 웨이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테마덱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올드 잉글리시 그리고 많은 특수덱들이 클래식 타로를 기반으로 하는데 클래식 타로는 의미가 좀 바뀌어요. 첫 번째로 연인 카드가 3명이 나와요. 2명이 아니고 3명이고 8번과 11번이 숫자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 체계 역시 클래식의 의미를 많이 따라가죠. 그런데 이걸 웨이트처럼 가르치는 강사도 있어요. 놀랍게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선생님. 아예 타로의 체계를 이해를 못한 거죠.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선생님 정말. 그래서 클래식과 모던 타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분 방법은 메이저 6번의 러버스 카드에 인물이 3사람이 나오면 클래식이고요. 또 8번이 원래 힘 카드인데 11번에 정의가 8번으로 와 있으면 이건 역시 클래식을 기반으로 했다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테마덱이 선생님께서 배우고 계시는 테마덱 혹은 이용하시는 특수덱이 모던 웨이트를 기반으로 했나 클래식을 기반으로 했나를 살펴보려면 바로 이 연인 카드가 2명인지 3명인지 8번, 11번이 8번이 힘, 11번이 정의 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혹은 순서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클래식 기반이구나 모던 타로 기반이구나 약간 의미 달라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전적인 클래식 타로가 있고 이걸 1909년에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개조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타로 카드는 바로 유니버셜 웨이트 혹은 라이더 웨이트라고 불리는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타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타로 했을 때 생각하는 타로 카드가 바로 이 모던 타로, 현대식 타로인 거예요. 근데 이 현대식 타로 이전에 클래식 타로라는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현대식 타로 카드를 웨이트라고 불러요. 이유는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경이 제작했어요, 선생님. 언제? 1909년에 제작을 합니다. 현재 가장 대중적이고 우리가 흔히 타로라고 생각하면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로의 기본이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타로 카드를 라이더 웨이트 혹은 유니버셜 웨이트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미스 웨이트라고도 부르던데요. 다 같은 카드입니다. 웨이트예요. 통칭 웨이트예요. 보시죠, 선생님. 라이더 웨이트, 유니버셜 웨이트, 스미스 웨이트 모두 성으로 웨이트가 들어가죠. 그런데 요즘 강사들 혹은 상담사들이 보통 많이들 윤이라고 불러요. 혹은 유니버셜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하게 불러주려면 웨이트라고 불러줘야 돼요. 자, 그러면 라이더 웨이트, 유니버셜 웨이트, 스미스 웨이트 중에 진짜 이름이 뭐냐고 여쭤보시면 1909년에 라이더 웨이트가 바로 오리지널입니다. 1909년 라이더 웨이트가 만들어지고 1990년대에 US 게임즈 그리고 카드사들에 의해 카드가 현대식으로 개조돼요. 이게 바로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유니버셜 웨이트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약간 그림체가 다르죠. 예를 들면 이 솔방울 같은 게 보다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아니 선생님 두 가지라며 클래식 타로, 모던 타로 두 가지라며 예, 모던 타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 타로 카드고 그 전에 클래식이 있었구나 아시면 되고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대표 주자인 타로 카드의 이름은 바로 원래 이름은 라이더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혹은 라이더 웨이트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내에 유달리 유니버셜 웨이트가 보급이 되면서 좀 국내에 유달리 특수한 특징이에요. 라이더 웨이트라고 흔히 불리는데 어디서나 국내에서 유달리 유니 혹은 유니버셜이라는 좀 잘못된 콩글리시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요. 콩글리시. 나쁜 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아무리 콩글리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칭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선생님? 나는 솔로. 솔로라는 말은 국내에서만 쓰는 콩글리시예요. 한국식 영어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선생님? 원래 의미 싱글이죠. 싱글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달리 솔로 하잖아요. 나는 솔로.
빛이 나는 솔로. 자, 그것처럼 사실은 웨이트가 맞지만 싱글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유니 혹은 유니버셜이라는 혹은 솔로라는 콩글리시도 통칭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유니, 유니버셜 이렇게 부르면 아, 솔로처럼 타로 카드를 콩글리시로 쉽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웨이트 하면 아, 싱글이라는 단어처럼 아, 현대식 타로 카드, 지금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타로 카드를 부르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타로 카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처 추적이 어려워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오래된 타로 카드 15세기경 이태리 비스콘티 스포르자 가문을 위한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가 최초의 타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 있다고 했죠. 자, 요즘에 나타난 모던 현대식 타로 카드 웨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고전 클래식 타로가 있었다. 약간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 현대 가장 많이 보급된 타로 카드는 대표적으로 라이더 웨이트 혹은 유니버셜 웨이트로 불리는데 국내에서는 웨이트, 유니버셜 웨이트가 대중적이지만 라이더 웨이트가 오리지널,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타로 하시는 분이라면 타로 카드의 현대식 타로 카드의 공식 명칭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라이더 웨이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대표적으로 유니버셜 웨이트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구나 보시면 돼요. 자, 전 보는 카드 다 타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 메이저 22장, 마이너 56장. 우리 카드 교육에서 배우는 이 타로 체계를 분명히 따라야 타로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카드는 오라클 카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타로의 역사 그리고 타로의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오늘 배운 것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타로 하시는데 퍼펙트 하고요. 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오늘 교육을 이끌어온 저는 더타로티스트의 대표 제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현재 타로 상담 플랫폼 업계에서 탑티어 타로 마스터들부터 현업 상담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더타로티스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타로 강사 그리고 타로 전문인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또 성장하시고 또 프로 상담사 강사로 발돋움하시는데 저희가 백오피스 혹은 백업 오피스로 둘 다 좋은 말인데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저희 교육사를 거쳐가신 톱 프로 마스터들은 압도적입니다. 거의 플랫폼 업계 내 연간 매출이 우리 선생님들 추산하면 100억 정도에 이르고요. 아무리 최저로 잡아도 7, 80억 압도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더타로티스트는 수많은 톱 프로 마스터와 많은 상담인들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타로 철학 교육 그룹이고요. 저는 대표자로 제이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많은 분들 더타로티스트를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더타로티스트의 철학은 반드시 인간을 우선으로 하고요. 또 사람을 받들 수 있는 또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실현시켜주고 북돋아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더타로티스트의 모토예요. 함께 실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희가 이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 모든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한강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지식적인 니즈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타로티스트의 기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간 새벽인데요. 오늘 지금 몇 시간째 강의를 연달아 하다 보니 좀 이번 강의가 약간은 제이쌤 짜친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충분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